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발전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해군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 북한, 일본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증가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는 유령 함대 구축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해군 능력 강화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현대적인 전투함 개발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통해 한국은 기술적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훈련과 군사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해군의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유령 함대 구축 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줍니다. 유령 함대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다양한 전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현대적인 해군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국, 북한, 일본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오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합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이 나라의 군사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합니다.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적 수준의 해군으로 인정받았다. 마크 쉐이퍼 주한미 해군 사령관. 지난 8일 이임을 한 마크 세이퍼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은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 속도와 역량이 진심으로 놀랍다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친조부와 외조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의 손자로서 미 해군 특수전 전문가로 한국의 해군 사령관에 와서 한국 해군의 놀라운 발전을 직접 봤습니다. 이제 한국 해군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CNN은 대한민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아 주목받았습니다.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동아시아 지역 제해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 해군력에 맞설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미래 해군의 핵심이라 불리는 새로운 해군 무기에 대한 개발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하나오션은 차세대 구축함을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인 첨단 신형 함정 KDDX-5입니다. 길이 145m, 배수량 7,000톤급 구축함 KDDX-S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해 적군이 탐지할 수 없게 만들어 유령전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령전함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포는 포신을 포탑에 수납했다가 유사시 포탑 밖으로 꺼내서 쏘는 팝업 하프 업 개념을 넣는데 한 포 뒤에는 한국 형수직 발사체계 KLVS-148세를 장착, 함대 공미사일과 대장 미사일 등을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드론이나 무인보트 공격을 탐지 격퇴할 레이저 무기와 전자광학 추적 체계도 운용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고자 로봇 기술을 적용해 승조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찰 또는 공격 임무를 수행할 다양한 무인 무기를 실을 예정입니다. 무인 헬기 2대와 무인 수상정 2대, 무인 잠수정 2대가 탑재되어 위험 강도가 높은 임무를 사람 대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해상작전을 무인 장비로 수행하는 드론 항모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래 해군의 핵심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무입 수상정 USV나 무인 잠수정 UUV, 무인 항공기유 AV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탄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여 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입니다. 하나오션은 약 16,000톤급으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형 고정의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 EMALS과 강제착 함장지를 갖춘 대형 활준로 1개를 포함한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해군은 이번 마덱스에서 미래 해양전에 대비해 구축 중인 새로운 전투체계 네이비 시고스트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보여줬습니다. 네이비 시고스트 전투체계는 수상함과 잡수합 등 유인전에 무인 수상증 USV, 무인 잠수증 UUV, 무인 항공기 UAV, 무인 자율 로봇, 무인 수중 자율기로 탐색제 AUV, 무인 차세대 기로 제거 처리기 EMDW 등 무인 전력이 총합세의 전투를 벌이는 개념입니다. 이 전투 체계를 실현하면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상륙작전이었는데 무인 수상전과 드론 편대가 돌격대로 적 해안의 소형 함정을 격파하고 상륙 병력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제285 무인 전력 지휘함이 다수의 군집 유령함과 헬기형 무인 항공기를 통제하며 진입했고 마무리는 상륙기동 헬기와 고속 상륙정 등 유인 전력이 맡았습니다. 이미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거대한 유령함대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구현하는 유령함대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확장 정책을 견제하려는 가운데 이 틈을 타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4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 19대가 대만 주변에서 포착되었으며 이 중 8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접근 수역인 24일까지 근접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서 미국에서는 당장 미중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나 포탄을 만드는 미국의 생산력이 현저히 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해군력에서도 중국이 미친 듯이 군함을 건조하며 미국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이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수준 높고 빠르고 가격도 싼 군함 건조 능력을 미국이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미 해군 군함 조달 사업 수장이 한국조선 3사를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미 해군 산하 조직인 해군 시스템 사령부 톰 앤더선 해군 제독은 한국을 찾아 한국 해군 함정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톰 앤더슨 해군 제독은 미 국방부 최대 군사장비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기에 그를 한국에 보내 한국조선 3사를 방문해 건조 능력을 파악하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조선소를 둘러보고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미 CNN은 미 해군 수뇌부가 미국 조선소가 중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한국에게 미국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맡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소식에 한국보다 일본이 환호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조선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90%를 점유하면서 싹쓸이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군함 건조를 일본에게 맡긴다면 일본의 죽은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일본의 조선업은 몰락해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기는커녕 자국의 군함도 건조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세계 최강의 군력을 보유한 일본은 1980년대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었지만 최근 기술자가 1만 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한국, 중국과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40%를 수주할 때 일본은 겨우 7.6%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일본의 조선업은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배에 품질한 형편없었는데 몇 해 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들이 두동강이 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군함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 해상자위대 쿠라마 호위함이 한국의 컨테이너선 카리나스타와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통행관제소의 실수로 카리나스타에게 중앙선 침범을 지시했고 건너편에서 오는 쿠라마 호위함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이 20여 명도 안 되는 상선 카리나스타는 데미지 컨트롤을 잘해서 화재 등 재난 대처를 잘했는데 일본 구축함 쿠라마함은 불에 타며 배선수 부분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쿠라마함의 내구성은 한국의 상선보다 못했습니다. 또한 쿠라마함은 1991년에도 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소형 유조선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2009년에만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충돌 사건이 무려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왜 충돌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본의 레이더 기술까지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이 요청하면 하겠다고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근 한국 조선업의 놀라운 소식이 일본을 완전히 기죽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25일 HD현대가 사우디와 손을 잡고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들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날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50억 달러 약 6조 4천억 원 규모를 수주해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 2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에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선박 엔진 공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작 엔진 공장은 사우디 동부 주바일 인근 라스알카이르 지역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15만이 규모로 설립되는데 이 공장은 2025년부터 본격 가동돼 연간 선박용 대형 엔진 30대, 중형 엔진 235대, 선박용 펌프 160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우디와 합작해 건설하는 중동 지역 최대 조선소 IMI 조선과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IMI 조선소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합 건조도 추진할 예정인데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에서도 군함을 건조하며 전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을 찾아 약 20시간을 머물며 4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노골적인 일본 패싱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우디 빈살만은 한국에게만 거대한 투자를 하며 일본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값싸게 배를 건조하며 한국의 조선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이 중국을 제압하는데 사우디가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부탁하는 러브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군함 수출에서도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와 기술력 향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군함과 전투기로 중국 해경의 도발에 강력 맞선 데 이어 또다시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자 중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필리핀의 6해 공군이 모두 한국 무기로 도배되며 남중국해 장악력이 떨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해경과 필리핀 어선이 조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필리핀 어선이 경비를 뚫고 지나가려 하자 중국 측이 강력 막아서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필리핀 어선은 돌아갔지만 중국은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12일 중국 해경선 세척이 필리핀 어선의 접근을 막기 위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300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현지 어민에 따르면 중국 측이 그동안 필리핀 어선들이 많이 보이면 이런 장벽을 설치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필리핀 측이 한국 군함과 전투기를 앞세워 강력하게 항의했고 중국은 호세리자람과 FA-50 등에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필리핀은 곧바로 잠수부를 투입해 부유장애물을 철거해버린 상태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스스로 철거했다고 반박했지만 필리핀이 영상을 공개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방송도 부표 철거 당시 인근에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내척이 있었지만 별로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여간 해양경비대를 재편해왔습니다. 단순히 밀수업자 단속이나 수색 및 구조 업무를 하는 경비대가 아닌 군사화되고 국제분쟁에도 나설 수 있는 준 해군에 필적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중국 해양경비대는 다른 나라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는 최소 1,000톤 이상의 대형 순찰선을 약 150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70척, 필리핀 25척, 대만 23척을 보유한 것과 비교해도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선박 중 상당수는 이전에 해군 초계함으로 사용했던 것들이라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며 헬기 운용, 물대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쐈습니다. 지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의 호위함 호세리자람이 정기 창정비를 위해 한국에 왔던 시기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호세리자람은 2600톤급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8000km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 공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위함이 한국에 있는 동안 남중국해 필리핀 인근에서 마음대로 설쳤던 것입니다. 필리핀 해경이 식량과 패군함 보수를 위한 자재를 운송하던 중 중국 측 해경 함정 4척이 다가와 물대포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호세리자람의 창정비가 끝나고 필리핀 해역에 다시 투입되기 시작한 후에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프레틀리 군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스카보로 암초에서 도발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곳 또한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하게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곳으로 필리핀 루손섬에서 240km, 중국 하이난에서는 900km가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구단선을 긋고 약 90% 이상이 자국 영해라 주장하고 있으며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 터를 닦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외신들은 2016년부터 중국 어선이 떼지어 정박하며 막대한 양의 인분과 오폐수를 쏟아낸 탓에 생태계가 회복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재앙을 맞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발표에서 8월 9월 사이 중국 선박 총 33척이 인근 암초에 정박하면서 산호초들을 캐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며 네덜란드 중재재판소에 환경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남중국해 주둔 병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필리핀 해군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2028년까지 한국에서 최소 12척의 함정을 도입해 필리핀 해군력이 크게 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안토니오 루나를 앞세워 아세안 인도 해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는데 적함대 제압 능력뿐 아니라 체프를 통한 뛰어난 미사일 회피 능력을 선보여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15년에 걸쳐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 신규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2단계까지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총 42개의 프로젝트에 2조 3천억 원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3단계 프로그램도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필리핀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 유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새 정부도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척의 호위함뿐 아니라 다른 함정들도 수주에 건조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수주한 배수량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포함해 400톤급 원해경비함 OPV 6척도 인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기술력과 건조 능력이 검증됐고 확고한 신뢰를 얻어 추가 수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23척 중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300조 원에 달합니다. 이중자국 군함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76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1조 8천억 규모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서 하나오션 수주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하나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KSS 3급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은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 조선기업인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발그룹과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커다란 혜택을 언급하며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나반티아는 현대식 S-80 잠수함 2척 공급을 제안했고 정부가 나서 계약 비용의 100%를 대출해주겠다며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잠수함 훈련과 운영, 유지관리와 함께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나발그룹 또한 스콜펜급 잠수함 2척에
필리핀 해군 훈련 및 작전 기지 수비항의 확장 개발 등을 제안했습니다. 스콜펜급 디젤 전기 잠수함은 현재까지 브라질, 칠레,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선택해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가 수주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나오션은 필리핀 측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 3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활약이 가능합니다. 하나 측은 잠수함 유지보수 같은 통합군수 지원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하나오션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최신 기술이 다 적용됐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우수하고 가성비에서도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부터 필리핀군과 잠수함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당시에는 1,400톤급 잠수함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던 잠수함을 바탕으로 국내 장보고 3급 잠수함의 고사양 장비를 반영한 모델입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와 맺은 2차 잠수함 계약 물량을 필리핀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규모를 2배 이상 키워 더 강력한 잠수함 협상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2척의 잠수함을 수주한 이력이 있어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발주를 받아 3,000톤급 건조 역량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소형 잠수함인 1,200톤, 1,800톤급만 건조했지만 중형 잠수함 건조 역량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1차 사업 물량으로 3척 중 2척을 수주해 2021만 2023년에 걸쳐 인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한 척은 현대중공업이 수주해 2021년 진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 물량 중 이미 발주된 2척 또한 모두 하나오션이 수주해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였죠. 외신들은 한국이 필리핀에 최신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점을 대서특필했고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무료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외신들은 팩트체크까지 해가며 정식 판매되는 내용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시진핑 정부도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40시간 이상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잠 초계기 10여 대를 동원해 잠수함 수색과 식별, 추적 및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펼쳤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잠수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대만 사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일 대만은 자체 제작한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이 또한 배수량 3,000톤 규모로 하이쿤이란 이름이 지어졌으며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전투 시스템과 어뢰가 갖춰져 있습니다. 설계와 제작에만 7년이 걸렸는데 해상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에 내년 연말 이전 대만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 대를 추가 제작해 2027년까지 2대를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만의 첫 잠수함 개발 소식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잠수함 진수는 무모한 행동이다 결국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잠수함을 적극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 중국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를 따가운 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를 상대로 잠수함 판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부회장은 최근 폴란드를 찾아 3,000톤급 잠수함 세일즈에 나섰고 장보고 3급 최신형 배치 2를 제안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잠항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향후 23년 새 공식 입찰이 예상되는 캐나다 신형 잠수함 사업도 노리고 있는데 캐나다는 노후화한 2,400톤급 디젤 잠수함 빅토리아급을 대체할 3,000톤급 12척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 원에 이르는 고가 전력입니다.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이 3,000억 원대 초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부가가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잠수함 수주를 따내면 폴란드와 캐나다 등과도 쉽게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FA-50 경전투기 수입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에서 이미 FA-50 12대를 구매했으며 2017년 인도 후 성공적으로 전력화를 시켰고
2017년 마라위 전투 당시 큰 활약을 펼쳐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FA-50 12대를 추가 검토하고 있으며 다목적 전투기인 KF-21도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즉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등에서 항공 무기를 지속 확보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히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함께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실제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를 직접 타보고 만족감을 표시해 와신에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T-50B는 폴란드가 도합할 FA-50과 마찬가지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50 고등훈련기의 바탕을 둔 기체인데요.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댕블린 공군 기지에서 폴란드 공군과 우정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산 항공기의 유럽 수출 마케팅 지원에 나선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공군 지휘관 4명을 후방석에 태우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비행에서 폴란드 공군 제1비행단장 마치에이 트레카 준장은 블랙이글스 3번기에 제4비행단장 그제고시 실로사즈 준장은 4번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3공군기 지단장 크지스토프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7번기에 제1비행단 부단장 삐오트르 이바스코 대령은 6번기에 각각 탑승해 비행 체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 오릭의 PGL-130 항공기와 함께 날아오른 블랙이글스는 댕블린 기지 상공에서 붉은색 연기와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폴란드 국기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임무 공역에서 별도 비행에 나선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후방석에 탑승한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에게 국산 항공기의 성능을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5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훌륭했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비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유심히 봤는데 이 항공기는 내가 비행하는 미그-29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항공기였다면서 항공기와 조종사 간의 인터페이스가 미그-29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행하기가 매우 수월했다.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스토비에츠키 대령의 주기종인 미그-29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로 러시아를 비롯해 옛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30여 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T-50은 상대적으로 최신 항공기이기 때문에 비행 편의성이나 계기판과 조종관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뒤이어 항공기에서 내린 트레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레카 준장이 지휘하는 제1비행단에는 국산 FA-50 항공기가 배치될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총 계약 대수 48대 중 내년 하반기부터 12대를 우선 폴란드에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레카 준장은 미그-29 전투기뿐만 아니라 냉전시대 전폭기 임무를 수행했던 수호-22 조종 경험도 갖고 있는데요. 그는 T-50은 내가 조종했던 항공기들과 전혀 달랐다면서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기계적 제어가 아닌 전기 신호에 의한 제어를 의미하는데요. 옛 항공기들은 기계 구조와 유압에 의존했지만 최신 항공기들은 조종 신호를 컴퓨터가 해석해 전기적인 신호를 유압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 판단 이전에 컴퓨터가 계산해 비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종사 임무를 그만큼 줄여주게 됩니다. 트레카 준장은 컴퓨터는 조종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T-50의 최신 장비들이 인상적이었는데 F-16과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T-50은 KAI가 미국 록히드 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인데요. KAI는 지난 6월 록히드 마틴과 전략 협약을 맺고 공동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 뒤이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최근 방한해 한국산 경공격기 FA-50 도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방산무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를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사단은 폴란드 수출 물량인 FA-50의 제조 과정과 완제품, 첫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품 등을 살펴본 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1차 시업 규모는 약 40억 링긴 약 1조 원으로 내년 1분기쯤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노후 전투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으로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겸해 사용해왔던 영국산 호크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전투기 18대 구매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항공기 수명을 30년으로 보는데 말레이시아가 호크 288대를 1995년 인수했던 것을 고려하면 퇴역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호크 108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야간 훈련 중 추락사고로 노후 전투기 교체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KAI 측은 말레이시아가 훈련기와 경공격기, 겸하는 기종에 대한 선호도가 큰 점을 고려해 폴란드 수출 기종인 FA50 성능 개량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후보 기종으로 FA50과 테자스 인도산 전투기, 허제 튀르키예, M346 이탈리아 알레니아 등이 경합 중인 가운데 한국산 FA50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FA50의 폴란드 수출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며 말레이시아 측도 마음을 굳힌 듯하다며 최종 경합을 벌이던 이탈리아 M346은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는데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향후 무기 수입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와의 해상 영유권 분쟁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 1993년과 2010년 각각 K200 장갑차 111대, 1억 4,652만 달러 규모와 훈련함 2척 4억 달러 규모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바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도입 기종을 확정지으면 시업금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 협상이 이어질 전망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전투기는 제품의 가성비가 좋고 폴란드 수출 등으로 우수성과 후속 군수 지원이 우수한 것도 시장에서 검증된 것이 FA50의 강점이라며 말레이시아 고위 인사가 수출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콜롬비아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콜롬비아는 FA50 20대를 원하고 있다며 FA50 대당 가격은 4천만 달러 약 520억 원 수준으로 20대 계약이 확정되면 수출 규모는 1조 4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콜롬비아 공군은 A37 경공격기 17기와 T37 훈련기 30여 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후화로 인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콜롬비아가 대체 기종으로 고려한 것은 F-16 전투기였지만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타격 등 여파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성능과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FA50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콜롬비아 공군이 장학생을 선발해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는 것과 티토 사울 피니아 전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2016년 3월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에 탑승해 직접 비행 체험을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콜롬비아 피니아 대사는 20여 년 동안 약 8,000시간 비행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로 콜롬비아 공군 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주한 콜롬비아 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공군 사령관이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를 탑승해보고 파워풀한 성능에 현재 아시아 시장에는 앞으로 180대 이상 수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이 FA50을 운용하고 있어 수출 목표를 달성하면 아시아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으로 여기에 콜롬비아와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KAI는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남미까지 수출 전선을 확장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라 있는데요.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무기 수출은 그전 5년 대비 1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 무출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고서 통계를 보면 이번 연도 기준 한국방산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5조 원, 영업이익은 16.4% 늘어난 5,6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방산 매출은 항공 유도 31.9%, 탄약 16.5%, 화력 13.7%, 함정 13.3% 순으로 많았는데요. 4개 분야는 전체 매출에서 75.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 영업이익률은 항공유도 4.7%, 탄약 5.8%, 화력 6.8%, 함정 6.8%, 기동 4.2%, 통신전자 4.2%, 화생방 5.4% 등이었는데요. 한편 한국군 당국은 FA50을 비롯해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등을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에 방산 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을 파견한다며 해당 무관은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무기 수입을 한국가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한국의 AES 시스템에도 최근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공식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창설한 삼성전자는 올해로 파운드리 업력 5년차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더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TSMC는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GDP를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반도체 신기술을 통해 1위를 장악한 대만의 파운드리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최대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 IMEC에서 최초로 고안한 신기술인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 고안된 해당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직 상용화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는 2025년 상용화가 예정된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BSPD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BSPDN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에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반도체 웨이퍼 윗면에 특수한 처리와 장비를 통해 회로를 새기는데 해당 회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미세 공정으로 불리며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욱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는 이렇게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높이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보한 BSPDN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웨이퍼의 앞면만 활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웨이퍼의 앞뒷면 모두를 활용하게 되어 산술적인 계산으로 생산량이 2배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던 혁명과도 같은 일로 반도체 업계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삼성이 실현시킨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구소 IMEC에서 이론적으로 고안한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벨기에를 방문하 벨기에 IMEC의 루크 반데노브 CEO를 만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TSMC는 2위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추격하자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높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BSPDN 신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초격차를 벌여나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만의 TSMC에서는 2022년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수율과 안정성 문제로 3나노 공정 상용화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얼마 전인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며 드디어 대만의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3나노를 양산해도 삼성과는 기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3나노이지만 적용된 공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가 3나노에 적용한 공정은 2011년 인텔이 처음 적용시킨 핀팩 구조입니다.
전류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새 곳으로 만들어 배치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현재는 구시대적인 기술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공정은 GAA 공정으로 3면이 닿는 핀팩 구조와 다르게 상하좌우 사면 전체를 감싸면서 전류 흐름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A 구조가 적용되면 핀팩과는 다른 장점으로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상용화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로 TSMC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서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3나노에 적용시키며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TSMC와 기술적 격차를 최소 6개월 이상 벌렸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적용시킬 공정을 개발하며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IMEC가 있습니다. 1984년도부터 반도체 연구 개발에 뛰어든 이후로 수많은 원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반도체 생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되었는데요. 유독 TSMC는 IMEC와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3,800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이 물량 중 상당수가 대만에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제재 이후 IMEC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와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IMEC에서 근무하던 중국 출신의 연구자들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근로자 중 4%에 육박하던 중국 출신 연구원 비율이 현재는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첨단 반도체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TSMC에게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엔 16%까지 상승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점유율 상승의 여력과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의 IT 매체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과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해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TSMC가 3나노 상용화에서 뒤처진 것을 두고선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데요. TSMC가 3나노 초미세 공정을 기존에 10년 넘게 사용하던 핀팩 구조를 활용해 생산에 나서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핀팩 구조는 5나노가 한계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GAA 구조에 비해 전력 소모율과 반도체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최종 수율과 성능 면에서 GAA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TSMC는 삼성과는 다르게 GAA 구조를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3나노 공정에 핀팩 구조를 억지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성보다 빠르게 2나노 1나노 공정을 준비하겠다며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GAA 공정에 자신이 없는 TSMC가 GAA 공정을 뛰어넘을 2나노와 1나노로 퀀텀 점프하려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엔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계획을 밝힌 웨이퍼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BSPD에는 TSMC에선 아직 적용할 수 있는지 조차 룰투명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IMEC가 제안한 신기술들은 기술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자신 있게 내렸으며 그 자신감의 배경엔 이런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TSMC가 10년이 넘은 핀펫 구조로 3나노에 진입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삼성은 핀펫의 다음 세대인 GAA를 넘어 이젠 MBC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 MBC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GAA 구조는 나노 선형 구조로 접촉 면적이 핀펫보단 많아지지만
선형 구조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 중인 MBC팩 구조는 나노시트 구조로 사면 전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론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더욱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BSPDN과 같은 신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반도체 수율을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반도체 수율 2배 향상 기술을 삼성전자가 현실화시키면서 TSMC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는 TSMC가 더욱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의 주특기는 기술력을 앞세워 물량 공세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기술로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 개수가 늘어난다면 삼성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SMC에 몰려있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쫓아 삼성으로 오게 될 것이며 이런 흐름은 3년 내지 5년 안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정면으로 경쟁하던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현재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 격차와 품질 및 생산 단가 차이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 계획만 발표하고 상용화는 미루고 있는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25년엔 2나노, 2027년엔 1.4나노 반도체 공정을 양산한다며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반면 TSMC의 2나노와 1.4나노 공정 도입은 삼성보다 최소 1년, 늦으면 3년 이상 오래 걸릴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력 초격차로 TSMC를 추격하자 대만에서도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과 R&D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2나노 비밀병기로 알려진 2배 복사 기술 BSPDN을 적용시킨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